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 끝나면 12월 첫째 주에 성적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렇게 생긴 성적표를 받는데 보시면 소위 말하는 저희 그 학교 성적표랑은 좀 달라요. 뭐가 없냐면은 원점수가 없어요. 원점수가 없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는데 제가 보시면 이제 표준 점수 쪽에 노란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하고 등급은 그냥 써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대부분은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참고로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 적혀 있는 모든 숫자 중에 제일 보기 편한 건 등급이에요. 등급.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희 딸내미나 아들내미 성적표 볼 때 표준 점수 몇 점인지 안 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부터 먼저 봅니다. 왜? 눈에 잘 보이니까. 너 이번에 몇 등급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이번에 표준 점수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보기 편한 점수이긴 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수능 정시 점수 활용 지표라는 건데 잠깐 볼게요. 자, 국어하고 수학, 영어랑 참고로 저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라고 해서 원점수나 표준점수가 없습니다. 등급만 나와요. 자,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를 기본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 쓰는 것들이 여기 있는 학교들 보세요. 쭉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부 다 뭘 사용한다? 표준점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표준점수라는 거를. 그 중에 보시면 탐구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17과목을 얘기합니다. 17과목 중에 표준점수 쓰는 게 있고 변환 표준이라는 거 쓰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표준점수를 사용하고요. 자, 보시면 백분위 학교 보이시죠? 백분위 학교. 자, 여기 하얀색 글자 보이시면 자, 성대 나고는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를 쭉 보시면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가길 원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나쁜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위권 정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이나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은 전부 다 무슨 점수를 반영한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다만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탐구는 과목이 너무 많아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인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변환을 시키는 점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무슨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거. 지방에 있는 대학교나 중위권, 중하위권의 일부 대학들이 백분위를 반영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아까 말씀드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는 저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학교들마다 표준 점수, 변표를 쓰는 방식이 다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성적표 보여드렸을 때 제일 보기 좋은 건 등급이에요. 사실은 앞으로도 수능 점수가 나오고 난 뒤에도 원서는 전문가에 맡기시면 되고 프로그램을 쓰시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표 중에 백분위 성적이 등급이 제일 보기 좋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등급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는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좀 드릴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 수학, 탐구는 두 개 보니까 4개가 전부 다 1등급이다. 그러면 국수, 탐구 두 개가 모두 1등급이면 전국 상위 2% 안에 든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상위 2%.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100명이 있다고 치면 2% 몇 등입니까? 2등이죠. 쉽게 말하면 5, 1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인문계 일반고에서 2명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그러면 올 2등급이 나왔어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올 2등급. 이렇게 되면 대략 전국 상위 8% 이내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여기까지만 올 3등급이면 대략 18%, 20%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등급이 1, 2, 1, 2 이렇게 나와요. 1, 2, 1, 2면 당연히 이거랑 이거 사이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1, 2, 1, 2면 2에서 8% 사이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당연히 2, 3, 2,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대략적인 겁니다. 가이드라인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1등급, 올 2등급, 올 3등급 정도. 참고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서울권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평균 올 3등급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소위 말해서 상위 18%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인서울권 대학이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등급, 수학 등급이 나왔는데 그 수능 등급이 나왔는데 4등급이 여러 개 보인다 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인서울권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참고로 기준 삼아서, 자, 인문계랑 자연계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참고로 보여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인문계의 인서울 정시 모집 인원은 2만 명이고요. 응시 인원은 20만 명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가 인문계인데 인서울권을 진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 몇 등 안에 들면 됩니까? 2만 등 안에 들면 되죠. 이거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0.1이니까 쉽게 말하면 상위 10% 안쪽에 들어와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자, 대학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이 볼게요. 아까 상위 10%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올 2등급 마지막 선이 8%니까 상위 10%라는 얘기는 최소한 2는 두 개는 보여야 돼요. 2, 2, 3, 3이나 2, 3, 2, 3 정도. 그 정도면 상위 10%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서울대학교는 상위 0.2%. 매우 높죠. 일단 여기까지 쭉 보시면, 자, 인문계의 인서울권 중에 소위 메이저 학교들은 상위 1.5%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매우 빡빡하죠. 등급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2가 하나라도 보이는 순간 이쪽 대학은 진학이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2가 하나 떴어요. 4개 중에 2가 하나 떴다? 나머지 3개가 높은 1, 만점에 가까운 1이 나올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이저권 대학들은 성적표가 이쁘게 나와야 돼요. 5, 1등급 나와야 됩니다. 5, 1등급.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 자, 요거 1.5%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교 쭉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중상위권 대학교 외대까지 이 라인은 상위 5% 안쪽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균 2등급인 경우에도 여기 진학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높은 2가 된다면. 3이 하나 떴다. 만약에 성적표에 3이 하나 떴다. 근데 이 안쪽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1이 있거나 높은 2가 여러 개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학을 진학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서울권 주요 대학들 소위 말한 여기까지, 요 인하대부터 세종대, 광운대 라인은 상위 몇 프로 이내? 10% 이내. 그러니까 인문계인 경우에는 대학 가기가 자연계보다, 물론 지금은 통합이라서 조금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문계라는 얘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하대 경영학과, 그 다음에 고대 경제학과, 그 다음에 서강대 국문과, 이런 게 인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면 특히 인서울권 진학을 위해서는 평균 3등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 3등급 되면 좋은 거 같지만 실제로 진학할 대학이 많지 않다는 거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만 기억할게요. 인문계는 메이저는 1.5%, 그 다음에 중위권, 중상위권은 5%, 인서울권은 1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엔 자연계 쪽으로 볼게요. 자연계라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랑 미적분 하는 친구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연계를 뭘 의미하냐면은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공대, 전자과, 기계과, 그 다음에 뭐 건축, 이쪽이랑 심지어 뭐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자연계통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계는 인문계랑 조금 달라요. 인서울 정시 모집 인원이 아까 인문계는 2만인데 자연계는 3만. 실제로 10,000명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저거는 부모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0,000명을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계는 인문계랑 달리 서울대 위에 학교가 또 있죠. 뭐 있습니까?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가 위쪽에 지방까지 싹 다 포함하면 어마무시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가 추정 삼아 위에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응시 인원은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인문계보다 3만 등 아니면 들면 되겠는데 나누면 얼마 나와요? 0.15죠.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15%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 학과들은 인문계보다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보시면 아까 요거 올 1등급 2%, 올 2등급 8%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서울대부터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교는 일단 상위 몇 프로? 6%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인문계는 여기 몇 프로였습니까? 1.5%였어요. 올 1등급 아니면 절대 불가. 하지만
자연계학과 예를 들어 서강대 전자 같은 경우는 올 2등급이 나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인문계로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여기까지. 아까 여기 몇 프로였습니까? 5%대였는데 건국대까지는 상위 9%, 평균 2등급 심지어 성적표 중에 3등급이 하나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3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는 평균 2등급이 되면 무조건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늘 드린 농담인데 이 시립대라는 게 예전엔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 10몇 년 사이 엄청 높아졌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등록금. 왜냐하면은 한양대는 참고로 등록금이 940인가 그래요. 연간. 서울시립대가 제가 알기로는 220입니다. 거의 4배 차이. 심지어 여긴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 돈이 거의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의 농담으로 제가 연고대를 갈 수 있었으나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시립대를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출 받아서 연고대 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요.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세대랑 많이 달라요. 부모님 세대 이화여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예, 지금 이화여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여대는 누구만 좋아합니까? 부모님하고 남학생만 좋아해요. 여학생들 이화여대 진짜 싫어합니다. 이대랑 중대 중에 골라봐. 뭘 고민해요? 중대를 가지라고 여학생들 얘기하죠. 이대는 점점 약간 하향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좀 내려왔지만 최근의 입결을 보면 건국대 정도랑 비슷하게 나와요. 자, 참고로 정시에 보면 군 외 전형이라고 있어요. 지스트, 유니스트, 그 다음에 디지스트가 있는데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입니다. 여기는 군 외긴 한데 여기를 지원하는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은 중앙대학교에 상위권을 붙으면 중대를 가고 중앙대학교에 중하위권을 붙으면 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는 좋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연간 100만 원이에요. 돈 안 듭니다. 거의. 그리고 학교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지에 학교가 딱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공부만을 위한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구매인데 보통 여기는 이 정도의 범위에서 해결이 됩니다. 요 표를 잠깐 보시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학교 서열이 그대로 있죠. 그죠? 아이들 생각도 똑같아요. 그대로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인서울권 주요 대학들을 보시면 여기까지. 자, 국민, 광운, 단국, 세종은 대략 17% 정도 됩니다. 17% 정도 되고 여기 빠진 거. 여기서 제가 가까운 거 인천대학교죠. 인천대학교도 시립이긴 한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외적 이미지는 이 학교들보다 밑에 있어요. 그죠?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 대략 한 20%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인천대를 가기 위해서는 평균 3등급 또는 4가 하나 있다면 3이 두세 개 정도 있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의대는 상위 1%, 그 다음에 치대는 1.5% 이내, 그 다음에 수의대 한대 약대는 상위 2.5%.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 의대를 진학한다. 상위 몇 프로 이내? 1% 이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5, 1등급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의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인문계랑 자연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게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면 좋냐면요.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어요. 6평을 딱 봤어. 야, 너 2, 3 시험 나왔어? 등급이, 야, 너 잘 가봐야 중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런 걸?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딱 그 정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 저희 이제 재수학원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요. 아이들 성적표 갖고 들어오면 표준 점수 다 써 있는데 다 못 봐요. 등급을 딱 보고 너 작년에 중대 썼니? 그러면 네. 보통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등급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만 인지해 두시면 우리 아이의 등급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표준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 점수는 상위권에 있는 대부분 대학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이 표준 점수는 원래 수학 공식 책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원래 수학생이었고요. 평균이 낮을수록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온다가 핵심이에요. 그냥 평균이 낮을수록. 그 다음 얘기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집단의 성적표가 낮을수록.
애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시험이 어렵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평균이 낮을수록 높은 표준 점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계산 방식은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지난 시험과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요. 모든 시험마다 독립적인 점수라는 건데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이거 한 개만 기억해 두세요. 시험이 어려웠다. 국어 수학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만점의 표준 점수가 145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탐구가 70을 넘겼다? 아,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난이도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92점이면 만점 해봐야 134점. 요거는 만점이 요 정도 나오면 되게 쉬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역대 표준 점수가 시행된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2011년 3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때 평균 1컷이 59점이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웠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애들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애들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때 만점을 맞으면 무려 196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에 따라 표준 점수가 달라져요.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어요. 절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너 저번에 수학 표점이 140이더니 왜 이번에 130으로 떨어졌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매 시험마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국수탐투에 390이면 연대를 붙었습니다. 올해 우리 아이가 395점을 맞으면 작년에 390이 연대를 붙었다고? 우리 애도 연대를 붙을까?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다는 거. 다만 표준 점수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가 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하니까 부모님들 신경 쓸 건 아니고 다만 표준 점수라는 거는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봤던 4년치 수능을 잠깐 보시면 요거 4개 볼게요. 9평 빼고 쭉 보시면 국어는 엄명화 화작이라는 선택이 있고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라는 선택이 있는데 엄매와 화작 선택 중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엄매가 화작보다 표준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데 엄매가 일반적으로 화작보다는 2점에서 4점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적과 확통도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이 무조건 미적이 확통보단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자, 동일한 원점수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건데 참고로 요거는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왜? 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러면 확통한 애들은 미적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무려 11점 차이. 가장 간단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보시면 자,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요거 작년 겁니다. 2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미적은 원점수가 77점이면 되는데 확통은 84점, 무려 7점을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준 점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같은 원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럼 다시 볼게요. 이것만 봐서는 엄매랑 화작 중에 뭐가 낫습니까? 엄매가 낫죠. 왜? 같은 과목인데 불구하고 선택을 잘하면 표점이 높으니까. 다만 엄매는 화작보다 표점은 높으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문법에는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싫어해요. 공부를 더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당연히 미적과 확통은 누구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까? 무조건 미적이 훨씬 낫죠. 근데 저 수학쌤이 아까 말씀드렸죠. 미적은 확통 공부량의 5배는 됩니다. 훨씬 많아요. 선택을 좀 잘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미적과 확통과 엄매와 화작 뭘 선택할지는 해당 과목 선생님과 아이 성향을 보고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누가 미적한대요. 그럼 나도 미적할까? 이건 매우 위험한 거.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문과 아이예요. 계속 확통만 하는 아이인데, 선생님 미적이 표점이 좋으니까 저 확통하는데 미적으로 바꿔볼게요. 이건 반대. 예,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확통을 했다는 얘기는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애들이 미적을 하는 순간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냥. 8개 중에 진짜 많이 맞아봐야 4개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 미적 선택은 생각보다 신중하게, 원래 이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또 하나. 자, 최근에 본 4번의 수능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언제입니까? 2023년 11월 거죠. 왜? 150점.
국어가 제일 어려웠던 게 2023년 11월 거 재작년입니다.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거 언제예요? 똑같아요. 23년 11월 148점 제일 높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6월에 정부에서 진짜 뜬금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뭡니까? 킬러 문항 배제. 저희가 학원가 입장에서 어이가 없었어요. 갑자기 올해 수능부터 바꾼다고? 뭐 하는 짓이야? 말도 안 돼. 킬러 문항을 없애고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도 되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자, 당연히 킬러 문항을 배제를 했어요. 했으면 시험이 어때야 돼요? 쉬워야 되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실제 킬러 문항을 배제를 했을까요? 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문제를 더 어렵게. 이때부터 수능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은 소위 말하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걸로 타임어택으로 바뀌었어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게 해놨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가 2개였으면 이때부터는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가 4개, 5개. 킬러를 없앴는데 준 킬러들 난이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 기조가 좀 바뀌어서 작년도 그랬고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능과 작년 전부 다 똑같이 기조는 전부 다 타임어택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얼만큼 풀 수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게 많다는 거. 킬러는 없어졌으나 나머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탐구 볼게요. 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첫 번째 선택이 시행된 이로 보시면 요거 4개만 볼게요. 대부분 70점을 넘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구는 70을 넘기면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보다 편점이 높았어요. 이래놓고 문제가 생겼죠. 왜? 이렇게 되니까 사회탐구를 선택한 아이들은 같은 과목인 과학탐구보다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기 보시면 과탐 제일 많이 하는 게 74점인 지구과학이고요. 사탐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윤인 66점입니다. 한 과목에서 8점 차이가 나요. 두 과목 해버리면 10 몇 점 차이가 나니까 문과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었고, 실제 정부 발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난이도도 실패했네요. 라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과학탐구 어떻습니까? 더 쉬워지진 않았어요. 더 어려워진 느낌이죠. 왜? 조금씩 더 올라갔잖아요. 그죠? 올라갔는데 문제는 사탐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70점대 3개나 있고 밑에 2개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때는 사회탐구의 난이도를 확 올려서 과탐과 사탐의 표준점수 차를 없애는 게 됐었고요. 자, 작년에 재작년 거 보시면 점점 어떻게 돼? 이번엔 과학탐구가 쉬워졌어요. 그죠? 근데 사회탐구는 더 쉬워졌습니다. 이게 참고로 63점 보이시죠? 엄청 낮죠? 이거는 1등급이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이에요.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이에요. 그냥. 너무 쉬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사회탐구는 쉬웠다가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설명할 때 퐁당 기조니까 올해 사탐은 어려울 거예요 라고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랬죠. 실제 보시면 여기 볼게요. 사탐이 엄청 어려웠습니다. 77점 말도 안 되는 점수죠. 여기 화학원 65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표준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여기 너무 낮죠, 이거. 화학이. 화학 부모님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실걸요? 저도 안 좋아해요, 화학. 화학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몇 년만 남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올해 작년에 화학하는 애들이 확 줄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화학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운 건 있는데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아요. 왜? 하는 놈들만 남은 거예요. 반면에 이 생유는 뭘까요? 이거는 건너간 애들이 많아요. 과탐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탐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특히 예체능계 애들하고 이과에서 건너온 애들이 생유는 선택해놓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을 다 깔아줍니다. 평균이 어떻게 확 내려와요. 시험이 어려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가 작년 사탐생들 얘기입니다. 어쨌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표준점수를 격차를 없애는 게 일단 정부의 핵심 방침이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 사과탐 과목 선택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 작년에 윤사 표점 높았어도 윤사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했더니 망했어요. 통망 63점. 야, 작년에 윤사 하지 마. 윤사 너무 쉬워 하지 마. 어때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표준 점수를 또는 전년도 평균 난이도를 보고 다음 과목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왜? 복불복이에요. 이건 누가 될지 몰라요.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탐구 과목 선택은 표준 점수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작년부터 입시의 기조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원래 그 전년도까지는요,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갈 거면 반드시 미분과 적분하고 과학탐구 2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회탐구 2개를 하고 확률과 통계를 해도 자연계, 전자, 기계, 수학과, 화학과 다 쓸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자연계 쪽에 아이들의 변화가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이게 불가했을 때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비율이 3.7%인데 작년에 무려 10%로 월등히 급증했고요. 올해는 이게 더 심해질 추세입니다. 올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추세가 제가 봤을 때 한 20%가 넘을 것 같아요. 실제 올해 3월, 올해 작년 응시는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 몇 명씩 줄었습니까? 14,000, 17,000 거의 3만 명이 줄었어요. 이 줄어든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갔어요, 일로. 사탐으로.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사탐런이라고 합니다. 과학탐구 하는 애들이 과학탐구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사탐으로 옮기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운이나 생윤 정도고요. 특히 여기 화학 보시면 44,000명이잖아요. 올해 예상은 2만 명대 예상합니다. 2만 명대면 거의 투과목이랑 비슷해요. 그 얘기는 화학이 2만 명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2만 명 누구예요? 화학 매니아 애들이에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 근데 1컷이 거의 50점에 가까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학이나 물리하는 친구들이 하는 놈들만 남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과학탐구 2과목 하면 안 된다?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원수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5,000명이에요. 1등급 몇 프로까지예요? 4%까지입니다. 5,000명의 4% 몇 등일까요? 200등이에요. 자, 전국에 물리에 미친 200명은 있습니다. 그 200명 어떤 애들입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맞는 애들. 그러니까 그걸 못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그 과목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문과 중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작은 인원수 갖고 있는 거는 점수 따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찌됐든 사탐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 무려 8만 명 늘었고 과탐은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자, 올해 3월 모의고사. 자, 이게 모든 집회의 기준이 되는 건데 3월을 잠깐 보시면 여기 뭐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물리화학 작년보다 10,000명 더 줄었어요. 이거 올해 3월 28,000. 실제로 이게 3월에 28,000이면 실제 수능에 들어가면 2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점점 과탐은 늘고 그 다음에 사탐은 줄어드는 게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저 자연계인 저희 입장에서는 이공계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원 같은 경우에들도 이공계 지원금을 다 끌어넣었고 장학금을 잘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입시제도를 통합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갈 애들이 당연히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기계공학과를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리를 해야죠. 근데 얘들이 너 고등학교 때 뭐 있니? 저요? 생윤하고 세계지리 했는데요. 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자연계를 선택할 때, 여기서 자연계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 전자, 수학과, 화학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계를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점. 보시면 원래 그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게끔 해놨습니다. 확통과 사탐으로 지원 불가능한 자연계는 서울대만 빼고 다 돼요. 서울대만 빼고 다 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자연계 학교에서 과학탐구에 대략 몇 프로? 3에서 5%의 가산점을 줍니다. 3에서 5% 가산점을 주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확통과 미적분 같은 경우는 자체 표준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치고 과학탐구에 조금 더 가중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자연계 올 거면 과학 탐구는 좀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물리학과 왔는데 무슨 공부했어? 저 세계지리 있는데요. 물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니까요. 답답합니다. 교수님들도. 그래서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중상위권대학교죠. 여기는 수학 얘기가 없어요. 미적분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과학 탐구를 해줘. 이런 얘기인데, 중위권대학교 볼게요. 여기부터 뭐가 붙었어요? 미적이 붙었죠. 자, 중위권에 있는 대학교들은 미적과 기하도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지원할 때는 내년 되부터 바뀔 수 있어요. 올해 겁니다. 요거 가산점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과학 탐구를 다 가산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고민인 게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지금 제 조카도, 죄송해요. 아이고, 물컵을 못 댔네요. 제 조카가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과학탐구 평균 등급이 4, 5등급이에요. 대부분 고3들 그렇습니다. 평균 4, 5등급이에요. 왜?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재수를 이과로 하는데, 과학탐구를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생명을 또 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넌 안 된다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상해요. 제가 팩트로 얘기하거든요. 네가 뭘 수학도 4등급, 국어도 4등급, 탐구도 4등급 어디 가려고? 공부할 시간이 있어? 해도 안 된다.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걔 지금 세계지리를 바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엔 사회문화를 바꿔놨는데 못하겠대요. 죽어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세계지리 바꿔놓은 상태고, 자, 어쨌든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바꾸면 저는 참고로 과학탐구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그냥 입시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로 바꾸면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공부량이 10분의 1로 확 줄어요. 진짜입니다. 아이들 말이 그래요. 5분의 1, 10분의 1로 확 줄고 공부를 조금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바꿔놓은데도 점수가 안 나오던데요. 그럼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만약에 사회탐구으로 교체를 하면 아까 이제 가산점 같은 거 주잖아요. 변표를 쓰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교체 시, 자, 변포 반영대학의 환산점수 비교해보면 연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 정시에 참고로 자연계는요. 과학탐구의 비중이 탐구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수학과 거의 동급입니다. 국어보다 무조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과탐 비중이 33%나 됩니다. 그때 연대 같은 경우는 각각 3%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친구 볼게요. 생원이 2등급이고 지구과학도 2등급인데 이 친구를 제가 지구과학은 그대로 두고 생명과학을 5점을 올렸어요. 100분위를. 100분위 5점. 참고로 100분위 5점이면 우와 어떻게 5점을 올려? 한 문제 더 맞으면 돼요. 원래 생명과학으로 50점 만점입니다. 40점을 맞을 걸 사회문화로 43점을 맞으면 100분위가 5점 정도 올라갑니다. 한 문제 더 맞으면. 그랬더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연대의 합격생 기준 봤을 때 2명이 동시에 지원하면 밑에가 붙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구과학조차도 생활과 윤리로 바꿨습니다. 100분위를 8점 올렸습니다. 등급이 하나 바뀌었죠. 그랬더니 몇 점 올라갑니까? 3.46점 올라갑니다. 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요거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100분위를 4점만 올라가면 6, 7점 올라가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100분위 6, 7점이 어떤 의미냐면요. 보세요. 40점을 맞은 아이가 100분위가 몇 점이에요? 85점이에요. 한 문제가 2점, 3점이거든요. 43점 한 문제 더 맞으면 100분위 몇 점 올라갑니까? 7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꿨을 때 최소 한 문제, 여유 있게는 2문제 정도만 더 맞으면 손해를 안 본다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탐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탐구는요. 뒤에 또 설명드릴 텐데 물화생지 4과목이잖아요. 지구과학은 하는 것만큼 나와요. 지구과학 점수가 안 나왔다 무조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학은 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물리도 마찬가지,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공부 양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물화생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사회탐구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대학교 원서 쓸 때는 유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산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면 무조건 과탐이 좋아요. 근데 과탐으로 30점 맞을 거 사탐으로 36점 맞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가산점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중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100분위가 5점 정도만 올라가면 크게 손해를 안 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분위가 5점 정도 올라가면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큰 손실을 안 본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과학탐구 2개. 참고로 상위권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쪽 갈 친구들은 당연히 과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그쪽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라면 그냥 사탐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조카 녀석도 사탐을 바꾼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왜? 수학도 4등급이고 국어도 4등급이에요. 언제 공부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조금 공부량을 줄여주고자 바꾸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탐구 선택. 일단 과탐보다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작고요. 성향에 맞는 사탐 과목 선택이 중요하고 무조건 최소 2문제 정도 1등급 상승 조건을 붙어야 되고 바꾼다고 점수가 올라가는가. 바꾸기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탐은 성향을 좀 타기 때문에 아이들 성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권은 미적과탐이 일단 기본 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특히 메이저권 의대나 이쪽 같은 경우는 확통이나 사탐으로는 절대 거의 불가할 정도 점수차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탐과 미적하는 게 좋다는 거. 자, 요게 핵심입니다. 과탐보다 최소 2문제, 그 다음에 1등급 정도 상승 조건을 달고 사탐으로 바꾼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사탐은 총 9과목이 있습니다. 9과목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성향상 공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참고로 저도 이제 자연계 선생이고, 수학이랑 이제 이쪽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다가 심심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걸. 제가 만든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만들다 보니까 엉망진창에 인터넷 뒤지고 챗GPT를 활용해 봤는데 엉망진창이길래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저희 사회탐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거 맞냐? 별 달아달라. 여러 명처럼 만들어 봤더니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진입장벽. 이거. 처음에 바꿀 때 진입장벽인데 윤서는 좀 어렵다고 해요. 윤서는 하던 놈 아니면 웬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 하고요.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게 보면 3은 역사 과목 정법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이해 정도 보시고, 이건 참고로 제가 만든 표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아이들 과목 선택할 때 어떤 게, 특히 국어 관련, 우리가 국어 독해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요. 그럼 생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점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킬러의 난이도 수준과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윤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습량이라 이런 거 돼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나중에 이거 참고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탐구는 총 8과목인데 4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4개 중에 전부 다 지금 보니까 빨간색 글자로 3개 뭐가 있습니까? 타임어택. 타임어택이 뭐라고요? 제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요. 특히 요즘에 제일 나쁜 아이가 생명과학입니다. 문제도 어려운데 시간도 모자라요. 특히 타임어택이 제일 심한 건 화학이에요. 뭡니까? 화학하는 아이들이 20문제거든요. 30분 동안 푸는 건데 시작하고 처음부터 30분 동안 열심히 다 써요. 종이 땅 치면 2문제가 남아요. 계속 2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푸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잘 나와봐야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화학이라는 거. 물리는요. 아이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 선생님 저는 물리가 너무 좋은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런 경우는 물리가 본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가 원래 타임어택이 없는 과목인데요. 신기하게요. 13번대 정도에서 발목 잡는 문제를 낸대요. 평가원에서 내면 발목 잡는 문제인지 안 돼요. 애들이. 근데 잡혀 있어요. 거기서.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버벅대다가 끝까지 못 푸는. 그래서 물리가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물리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 진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는
학습량에 비례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은 어떻다? 대신에 지구과학은 아이들 말로 무슨 얘기하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난다고 그래요. 해도 끝이 없어. 이번에 지구과학 진짜 열심히 해서 와, 나 잘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아. 성적표 받으면 3등급이에요. 원래 그래요. 자기 예상보다 2개 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면 생판 이상한 문제가 나와. 이런 게 왜 시험에 나 말도 안 돼. 책에도 없는 게 딱 보면 책에 있어요. 그게 지구과학. 끝까지 되게 공부량이 많아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과목은 뺄게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조합이 자연계 2호입니다. 이거 지구과학의 사회탐구. 보통 지구과학의 사회문화, 지구과학의 한지나 세지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량이나 점수에 직결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수시 입결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시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는 거,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서류 보는 거, 논술. 자, 종합이라는 거는 서류를 본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특목고야,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뭐 상산고, 서남북일고,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야. 우리 학교를 스펙으로 쓸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와 논술은 저 상산고인데 어쩌라고. 이게 교과와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따윈 필요 없고 무조건 내신 성적과 논술만 보는 거. 종합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제가 교과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교과 보시면 자, 여기에 2023-24 학생부 교과 입결입니다. 여기 라인들 쭉 보시면 인문계든 자연계든 이 학교들 좋은 대학교 가려면 최소 내신이 1.6 이내 들어와야 돼요. 평균 내신이 1.6 정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신 교과 2.0 이내 정도 들어와야 된다는 거 나눠준 프린트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신 2.3 이내 자 나머지 학교들 내신 2.5 이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여기 잠깐 볼게요. 다시 보여드리면 내신이 우리 아이 내신이 3을 넘어갔다. 이미 교과로 쓰기는 어렵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시를 준비하던가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고로 저도 수리논술 수업을 오래 했습니다. 논술로 대학 갈래요?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왜? 안 돼요. 논술 경쟁률 몇 대 몇인지 아세요 혹시? 보통 40대 1이에요. 40대 1이면 여기 지금 한 80분 계시거든요. 여기서 2명 붙어요. 딱. 진짜로. 확률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논술은 쓰는 집단 애들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수시 논술로 대학 갈게요 하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국수, 영, 탐구 중에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국어도 버리고 영어도 버리고 탐구만 하는 애들, 수학만 하는 애들 이 아이들이 결국엔 재수할 때 엄청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재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논술로만 대학 가는 건 논술 학원의 마케팅이에요. 진짜로. 우리 아이 내신이 8등급인데 이번에 논술 준비해서 논술로 연대 갔어. 우와. 마케팅.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저 대놓고 얘기하는 게 저도 수학 선생님이고 애들 논술 수업해보면 알아요. 걷어보잖아요. 답안지 보면 얘는 붙겠네.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된 애들이 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습을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 정도 정성이면 차라리 정시 공부하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논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논술로만 대학 준비하는 건 매우 어렵다. 특히 인문논술은 인문논술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쓴 글씨를 보면 안 돼요. 얘가 어디 대학교 쓰면 잘 붙겠구나. 얘는 논술은 안 될 것 같은데 대학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도. 글쓰기라는 게 쉽진 않습니다. 참고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글도 잘 써요. 글 잘 쓰면 국어 점수 많이 오릅니다. 저희 딸내미가 고1인데요. 국어만 잘해요. 국어만 1등급이에요. 나머지 얘기 안 할게요. 1등급인데 참고로 저희 큰 놈도 국어를 매우 잘하거든요. 이놈은 어릴 때 마법 천자문을 엄청나게 봤어요. 한문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요. 책도 많이 읽고. 둘째 딸은 책을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국어를 엄청 잘해요. 너 왜 국어 잘해? 이유가 딱 한 가지. 어릴 때부터 쓴 반성문이 한 200장은 넘어요. 매일 다른 반성문. 진짜로. 반성문 때문에 글을 많이 써봐서 나중에 논술로 보내려고. 농담이지만 사실은 진담입니다, 이게. 네. 자, 어쨌든
논술로 대학 가는 설정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종합은 교과보다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고, 그렇게 된다는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험생과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일단, 아까 이거. 논술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저학력 맞추는 공부가 제일 나쁜 공부입니다. 왜? 아니,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위안이고 핑계입니다. 자꾸, 특히 지금 고3 5월달이잖아요. 벌써부터 결정한 고3 부모님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 혹시 최저 맞춤 공부할 거니?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슬슬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특이한 사례로 붙는 케이스를 가지고 마치 나한테도 해당할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최저 맞춤 대학은 최저 맞춤 공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자, 모의고사 평가원 결과로 냉정한 위치 파악. 좀 있으면 가장 큰 시험인 6월 평가원이 6월 대선 다음날 치러집니다. 성적표가 6월 말쯤 나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표준점수 100분이 모르셔도 돼요. 등급 보면 압니다. 6월달 평가원이 평균 3등급이야. 그럼 아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엄마, 걱정 마. 수능 땐 5, 1등급 찍을 수 있어. 그 확률은 10%뿐이 안 돼요. 이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6평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높은 고3은 통계적으로 10%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이투스 온라인 사이트에 아이들 가입해서 점수 넣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 넣어요. 넣으면 거의 대부분 하락. 하락인 이유가 뭐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또 있지만 재수생들의 등살에 밀려서. 그리고 재수생과 고3은 같은 시험 봅니다. 고3 애들이 착각해요. 제가 고3 설명회 할 때, 야, 너네 공부 왜 안 해? 야, 형들은 지금 공부하고 난리야. 그럼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형들은 재수생이잖아요. 시험지가 달라요? 같은 시험지 봐요.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시험지 하기 때문에 재수생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양이 늘겠죠. 자, 그래서 N수생과 가장 큰 차이는 학습량입니다. 왜? 고3은 할 일이 많고요. 핑계도 많아요. 일단 잘 보시면 나중에 알아요. 모의고사 끝난 날, 참고로 저희 학원 모의고사 끝난 날 어떻게 하게요? 밥 먹고 공부해요, 10시까지. 재수생은요, 모의고사 끝나면 놀아야죠. 일단 나가야지. 영화 뭐 볼까? 코인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해야죠. 그게 고3과 재수생 차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얘기예요. 나중에 수시 원서 쓸 때 논술 중에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이 있거든요. 9월달, 10월달에 보는 논술 시험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진짜 많이 써봐야 2개, 한 개만 쓰라고 얘기해요. 10월달이면 수능이 한 달 앞이잖아요. 공부를 더 해도 부족한 판인데 재수생들은 안 그래요. 논술 시험 보고 와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고3은 논술 시험 딱 보면 마치 수능 본 느낌이에요. 그날부터 3일을 쉬어요, 그냥. 이게 고3입니다. 웬만하면 수능 전 논술은 못 보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신중하게 하시고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놨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법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서울대 합격생이 공부한 방법을 우리 애한테 적용시켜봐요. 안 돼요. 저희 큰놈이 서울대 다니거든요. 둘째, 오빠 공부법 똑같이 시켰어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국어만 1이에요. 나머지는, 진짜. 할 만한 말은 달라요. 애들마다 다 다르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야, 옆집에 쟤 서울대 갔는데 이렇게 했대. 너도 해봐. 하지 마세요. 특히 강사 선택하는 거. 야, 옆에 애가 현우진하고 정승재를 보고 서울대 갔대. 너 들어봐. 그래? 어려워요. 못 들어요. 근데 그거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저는 인강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저희 회사도 인강이 있는데 인강은 TV 드라마하고 넷플릭스 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복습 안 하면 똑같습니다. 부모님들 제일 재밌게 요즘에 최근에 봤던 폭삭 소가사 다 보셨죠? 다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달 이내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런 게 있었네? 공부도 똑같아요. 인강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습법을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강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 국어는 이렇게 하지, 수학은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 생각이죠. 저 수학쌤이잖아요. 저도 우리 애한테 수학을 제가 얘기를 해요. 제 말도 안 들어요. 저 전문가잖아요. 심지어 전문가인 저도 수학 얘기를 제가 해도 잘 안 듣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국어 얘기하면 들을까요? 뭐라는 거야 수학 선생이 이런다니까요. 부모님은요. 뭐라는 거야 일반인이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가 누가 뭐 했다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과는 학습법 코칭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입시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애들은 공부만 시키시고 부모님은 입시 공부하세요. 쉬워요. 요즘에는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자료는 인터넷 뒤진 거예요. 제 생각 일부 몇 개 넣은 거 빼고는 자료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백 명의 아이들을 보지만 부모님은 한 명만 보시면 돼요. 그 한 명 아이의 입시를 부모님이 공부하셔갖고 정시 원서를 부모님이 쓰시는 분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진짜로. 저 옛날에 입시 상담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입시 컨설팅은 10군데 받고 오시고 제 앞에 딱 오셔갖고 책자를 이만큼 쭉 쌓아놓고 자, 딱 올려놓고 자, 말해봐 이제. 진짜 그런 분 계셨어요, 저한테. 다 볼 만큼 보고 거의 완벽해. 그러신 분들 저는 좀 재수없긴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진짜 존경합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만큼 공부한다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집에서 TV 한 번 안 보고, 야구 한 번 안 보고, 골프 방송 한 번 안 볼 틈에 아이들이 입시 공부하면 그만큼 입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공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국수형 학습법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시로만 대화를 하시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원하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 뭐 좋지만 아이들이 최소한 적어도 수능날 후회는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부모님, 아이들이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과 얘기하실 때 입시로 얘기하시고 아이들이 고3 내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게 저희 가장 큰 부탁이자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